자, 안녕들 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328페이지예요. 부동산 개발 금융입니다. 예, 이 개발 금융에서는요, 가장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게 뭐냐면, 그게 프로젝트 파이낸싱. 우리가 프로젝트 금융이라고 얘기를 하죠. 예, 요거는 그 성격에 대한 거를 의의를 잘 알아두시면 돼요. 그죠? 우리가 이 금융이라는 게 자금 융통의 줄임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프로젝트 금융이라는 거는 이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현금 흐름을 담보로 해서 자금을 융통하는 기법이에요. 그죠? 예, 그래서 특정 프로젝트로부터 향후 일정한 현금 흐름이 예상이 될 때 사전 계획에 따라 미래에 발생할 현금 흐름과 프로젝트 회사 자체 자산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기법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반 금융하고는 다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만약에 이 자금을 융통하는 기업의 신용도나 이런 거는 중요한 게 아니죠. 예,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뭐냐면요. 예, 프로젝트 여기 사업주가 있어요. 사업주가 예를 들어서 A 개발이라는 얘기죠. 예, 이 프로젝트 사업주가 이번에 사업권을 하나 따는 게 이 동서간에 고속철을 건설하는 예, 사업권을 따냈다 이런 얘기죠. 예.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면요. 실질적으로 이쪽에 서산 쪽에서부터 동쪽으로 이렇게 관통하는 이제 철도를 놓는 이제 사업이 추진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구간이 꽤 길잖아요. 이 중에 어느 한 구간에 대한 사업권을 따냈더라도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이거죠. 한 5천억이 소요가 되더라. 근데 이 5천억이라는 돈을 시중에서 자금을 조달하게 되면 이 기업의 부채 비율도 높아지고 투자자들도 거부 반응을 일으킬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프로젝트 사업주는 이 사업만 별도로 추진할 수 있는 프로젝트 회사를 하나 설립하는 거예요. 예, 회사를 설립을 해서 이 프로젝트 회사에다가 이 사업권을 갖다가 양도하는 거죠. 예, 그러면은 이 사업권은 이 프로젝트 회사의 독립적인 사업이 되겠죠. 그러면 그 넘겨주는 동시에 프로젝트 사업자하고 프로젝트 회사 가운데서는 신용이 이렇게 분리되는 예, 이런 구조가 나타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옆에 이제 329쪽에 가면은 특징이 있죠. 그래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용이 분리되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 비소구 금융이라고 그래요. 비소구 혹은 제한적 소구 금융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요. 이 사업을 프로젝트 회사가 이제 투자할 때 5천억이라는 자금이 있죠. 이 자금에 대해서 금융기관들이 대출을 해주거나 이제 투자를 할 수가 있겠죠. 이때 금융기관이 대출 안 해주고요. 이 프로젝트가 괜찮다고 보면은 금융기관이 지분 파트너로 들어갈 수도 있다고 그랬죠. 그걸 우리가 조인트 벤처라고 그래요. 그죠? 예. 그래서 제한적 소금융이라는 거는 옛날에는 이게 잘못되더라도 프로젝트 사업자에게는 채권 추심을 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근데 요즘은 제한적이라는 건 뭐냐면 프로젝트 사업주도 사업권만 양도하고 빠지는 게 아니라 일부는 추가 지급 보증을 하거나 뭔가 이런 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혹시 잘못되면 일부 너도 책임을 좀 져야 된다. 예, 그런 구조가 됐을 때 우리가 투자하거나 대출해 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부의 금융 효과라는 건 뭐냐면요. 예, 그거는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5천억이라는 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더라도요. 그거는 이 프로젝트 회사의 대차 제도표에만 부채로 기록이 되지 프로젝트 사업주에는 아무런 기록이 남지 않는다라고 해서 예, 부의 금융 효과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이해 당사자 간에 위험 배분이라는 게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여기 이제 금융기관이라든가 이제 투자자들이 투자할 때요. 투자에 따른 배당을 받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선순위, 후순위로 나눠짐에 따라서 예, 거기에 투자에 따른 리스크의 부담이 틀려지겠죠. 이런 식으로 이해 당사자 간에 위험을 배분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아둘 게 뭐냐면 마지막에 현금 흐름에 기초한 여신이라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러기는 이 현금 흐름을 담보로 돈을 빌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현금 흐름 있죠. 이거를 프로젝트 회사라든가 사업주가 관리하도록 둘 수가 없죠.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는 대로 결제 위탁 계좌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현금 흐름은 이 계좌를 통해서 관리하도록 돼 있다. 이런 얘기죠. 예, 그래서 요거는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왜 기억을 해야 되냐면 프레이트 금융 자체가 현금 흐름을 기초로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이니까 이 현금 흐름의 관리가 중요할 수밖에 없죠. 예, 그래서 그거를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뒷장에 넘어가시면 이 장점이라고 있죠. 그러면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업주의 신용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사업주의 신용이 안 좋더라도 프로젝트 자체에서 발생하는 사업성만 괜찮으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죠. 근데 대표적인 단점은 뭐냐면요. 이게 절차가 되게 복잡한 거예요. 지금은 저희가 학계론에서 시험 나오는 내용 정도로만 압축을 해서 하는 것이지 구조는 무진장이 복잡하다는 얘기죠. 예, 그렇기 때문에 거의 일반적인 대출에 비해서 추진 절차가 복잡하고요. 예, 여기에 따라서 다양한 위험이라는 것이 있죠. 그래서 금융기관의 입장에서는 높은 금융비용을 요구하게 돼 있죠. 예, 요거는 이제 단점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일반 대출보다는 이자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비싸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프로젝트 금융의 과세 문제라고 돼 있어요. 이게 프로젝트 사업자 입장에서 보면요. 이 방식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하게 되면은 먼저 이 수익에 대해서 여기서 세금 내야 되고 여기도 배당받으니까 여기도 세금을 또 내야 된다고요. 예, 그런데 일정한 요건을 맞춰서 회사를 설립하게 되면 법인세에 대한 감면 혜택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실전은 이거는 이제 저희가 그 331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줄에 보면 일정한 요건을 갖춘 프로젝트 회사는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있을 때요. 이게 복잡해요. 법의 규정에 입각한 그 조건이 다 충족된 상태에서 설립한 부동산 투자 회사만 감면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게 구조가 좀 복잡해요. 근데 여러분 시험에는 그렇게 굵은 것으로 나와서 그걸 답으로만 줬어요.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PF 관련 유동화 증권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그 유동화 증권에 대한 부분은요,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게요. PFABS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PFABCP라는 게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 증권을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어요. 이게 자산담보부, 그러니까 프로젝트 금융에 기초한 자산담보부 증권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얘를 발행을 하고 난 다음에 돈을 빌려온 건데 만기가 도래하잖아요. 그러면 돈을 갚아야겠는데 아직은 자금 여력이 그렇게 확 풍부하지 못하면 대환대출 같은 형식이죠. 어음을 발행을 해서 이 증권을 어음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간 연장을 해준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가 상대적으로 장기 개념이고요. 이게 단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발행의 기초가 되는 거는 얘는 자산 유동화에 관한 법률 등의 기초에서 발행할 수 있고 이건 상법의 기초에서 발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조의 차이점이죠. 그래서 이 장기 단기를 또 바꿔서도 틀리게 냈다는 얘기죠. 어쨌든 둘 다 부채 증권에 해당이 된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뒤로 332페이지 가면요. 그 다음에 이제 메자닌 금융이라고 돼 있어요. 예, 메자닌 금융에 대한 부분은요. 요거는 주식과 채권의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라는 기업에서 이번에 채권을 발행을 해요. 근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채권 자체가 큰 메리트가 없으면 굳이 매입을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때 이 기업이 투자자에게 옵션을 거는 거예요. 현재 우리가 비상장 기업인데 나중에 우리가 상장을 하게 되면 이 채권을 갖다가 뭐로 바꿔주겠다는 얘기냐면 주식으로 바꿔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현재 얘네가 비상장 기업이니까 이게 액면가가 5,000원일 거라고요. 그죠? 예, 그러면 5,000원인데 얘가 상장을 하게 되면 이 주가가 5만 원에 우리가 이제 책정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얘를 갖다 주식으로 바꿔줄 때 이게 공개가 됐을 때 한 주당 5만 원짜리로 지금 시장에서는 거래되고 있지만 얘하고는 사전에 약정에 따라 한 주에 5,000원으로 바꿔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많은 차익을 기대할 수 있죠. 예, 그래서 주식과 채권의 양면성을 갖고 있는 게 메자닌 금융이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표적인 유형이 전환사채. 또 신주 인수권무 사채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여러분 시험에 딱 한 번 나온 거예요. 메자닌 금융의 성격을 띈 게 뭐냐? 답이 신주 인수권무 사채 이렇게 나왔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여기까지 금융에 대한 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는 345페이지에 가면요, 개발 및 관리론이라고 있어요. 거기를 또 정리를 해보죠. 자, 이 개발 및 관리론에 대한 이제
공부할 이제 학습에 대한 이제 포인트가 이제 제시가 되어 있죠. 요 개발 및 관리론을 보시게 되면 크게 파트는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지만 이용, 개발, 관리, 마케팅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부동산 이용은 출제 빈도가 그다지 높질 않아요. 그죠? 예, 대신에 개발은 평균적으로 2문항에서 한 4문항까지 형성이 될 수 있고요. 관리하고 마케팅에 대한 부분은 각각 1문항 정도의 출제 비중이 있어요. 그래서 예, 그런 거를 이제 인식을 하시고 예, 우리가 내용 정리를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이제 뒤에 346페이지에 가시면요. 부동산 이용이라고 있어요. 그죠? 첫 번째가 예, 근데 여기 부동산이라는 건요, 토지하고 왜 건물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부동산 이용은 토지 이용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토지도 도시 토지 이용을 얘기를 하죠. 그러면 우리가 토지를 이용할 때 그 밑에 보면요, 토지 이용 활동가, 예, 최이호 이용이라고 돼 있죠. 그럼 우리가 토지를 이용하는 이 활동이라는 거는 이 토지를 대상으로 투자나 개발이나 이런 행위들을 하는 거예요. 이 행위를 할 때 행위 지침으로 제시하는 게 최이호 이용이다 이런 얘기죠. 최이호 이용이라고 앞에서 우리가 배워보셨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역세권의 땅을 갖고 있으면 상업용으로 개발하는 걸 누구나 생각하겠죠. 그런 게 최이호 이용이죠. 주거지역의 토지를 갖고 있으면 우리가 주택으로 개발하는 게 일반적이겠죠. 예, 그런 게 최이호 이용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죠? 자, 그랬을 때 이런 토지 이용을 할 때는요. 그 밑에 가면 토지 이용의 집약도라고 있어요. 예, 이건 뭐 간단하게 보시면 되는데 집약도라는 것은요. 단위 면적의 토지 있죠. 평방미터당 예, 투입되는 노동과 자본의 상대적 양의 크기를 갖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이럴 때 단위 면적당 투입되는 노동과 자본의 양의 크기가 큰 것을 우리가 집약적이요. 그렇죠? 예, 이게 적은 것을 우리가 조방적 이용이라고 그러죠. 근데 대부분요. 토지 가격이 비싼 곳에서는 집약적 이용이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도심 지역이 주로 토지 가격이 비싸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데는 집약적 이용이 이루어지고요. 그렇지 않은 데는 조방적 이용이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게 옆에 347페이지 가면 위에서 네 번째 줄에 지가와 토지 이용이라고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땅값이 비싼 곳 있죠. 도심 지역 같은 데는 집약적 이용이, 외곽을 나가게 되면 조방적 이용을 하는 게 그 나름대로의 최이호 이용일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경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가면은 입지잉여라고 돼 있죠. 요 입지잉여라는 것은 이제 입지론에서 배우신 거예요. 입지잉여는 일종의 초과 이윤인데요. 요거는 경영을 잘해서 얻는 이익이라기보다는 장소가 좋아서, 목이 좋아서 얻는 이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입지 조건이 좋아서 이윤을 많이 얻을 수 있는 토지는 한정돼 있으니까 이 토지를 중심으로 이제 입지 경쟁이라는 게 발생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경우죠.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거고요. 여기는 그냥 용어 정도 예, 간단하게. 그러면 여기까지가 이제 토지 이용 활동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고요. 그 결과로 나타나는 거를 도시 토지 이용 현상이라고 그래요. 그게 이제 348페이지에 예, 거기 상단의 제목이죠. 도시 토지 이용 현상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결과적 현상이라는 게. 그죠? 그래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게 도시 스포럴 현상이라고 그래요. 도시 스포럴이라는 건요. 도시의 성장이 무질서하게 평면적으로 확산되는 것을 도시 스포럴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도시 스포럴이라는 것은요. 무계획적으로 개발이 이루어지는 경우고 이게 도심보다는요. 주로 외곽에서 많이 발생하고 주거지역뿐만이 아니라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에서도 발생하는 것을 도시 스포럴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서울을 기준으로요. 주변에 위성도시들이 포진되어 있는데 거의 다 도시 스포럴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서울시 주변에 외곽에 있는 이 도시들은요. 대부분 도시계획에서 만들어진 데는 거의 없어요. 예, 그래서 예, 여러분들이 이렇게 서울이라는 데를 이렇게 보셔가지고요. 여기 뭐 의정부도 있고, 일산도 있고, 그죠? 인천, 예, 안산, 뭐, 그 다음에 수원, 성남, 구리, 뭐 이렇게 돼 있을 때, 이렇게 뻗어나간 것들이요. 다
다 도시로 구성이 되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여기 성남 같은 경우도 이게 도시계획에서 만들어진 데는 분당구 정도만 그렇게 된 거예요. 기존의 중원이나 수정구 같은 경우는 원래 있던 지역이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뻗어나간 것이 도시 스포일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 이 과정에서 직주 분리하고요. 예, 직주 접근이라는 게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직주 분리라는 건요. 직장과 주거가 서로 떨어져서 위치하는 것을 직주 분리라고 그러죠. 그러면 직주 분리가 발생하는 것은요. 도심의 지가가 비싸지거나 도심의 주거 환경이 악화되거나 그 다음에 외곽으로의 교통수단이 이렇게 발달하게 되면요. 이 교통수단을 중심으로 외곽으로 이렇게 주거가 펼쳐나가겠죠. 그렇게 해서 발생하는 게 직주분리예요. 그래서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게요. 도심의 공동화 현상이라고 그러고요. 이거를 도넛 현상이라고 그래요. 이 외곽에 있는 사람들은요. 직장이 다 어디 있냐면 서울에 있죠. 여기. 그러니까는 아침에 출근 시간에는 많은 인구가 집중이 돼 있다가 퇴근 시간이 되면 이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죠. 그러면 도심 한가운데가 구멍이 뻥 뚫린 것 같은 이 도넛 같은 형태가 나타난다 그래서 도심 공동화 현상이 나타난다고 그러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이 외곽 지역이 있죠. 이 외곽이 침상 도시화 된다는 얘기는 외곽이 이제 베드타운화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직장 출근하고 이제 잠만 자러 가는 뭐 그런 개념이란 얘기죠. 그리고 직주 분리에 따라 도심 고동 비율이 높아진다라고 그래요. 그 얘기는 뭐냐면 출퇴근 시간대 있죠. 아침에 6시부터 8시 사이에는 교통량이 확 늘어났다가 쭉 떨어졌다가 다시 저녁에 6시서부터 한 8시까지는 다시 더 급격히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게 직주 분리에서 나타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반대적인 게 직주 접근이죠. 직주 접근은요. 외곽으로 나갔던 가구가 다시 도심으로 들어오는 건데요. 들어오게 되는 원인은 뭐냐면 외곽을 나가게 되면 주거 비용이 싸죠. 근데 저렴한 주거 비용보다도요. 교통 비용의 부담이 커지기 시작하면은 그러면 이제 외곽으로 나갔던 주거가 다시 이제 도심 안쪽으로 들어오게 될 거란 얘기죠. 그러면 도심 안쪽의 건물이 고층화되는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외곽에 나가 있던 인구가 다시 도심으로 들어오게 되면요. 그 사람들이 거주할 만한 공간이 만들어지겠죠. 그 과정에서 도시 재생 또는 도시 회춘화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도 얘기를 하죠. 근데 실질적으로 이쪽에서 출제는 정도만 한번 언급이 된 거예요. 그리고 한계지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한계지를 보시게 되면 앞에서 용어도 배웠지만은 얘가 택지 이용의 최원방권에 위치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택지로 이용할 수 있는 경우가 주거나 상업이나 공업적인 용도로 쓸 수 있는 게 택지라는 얘기죠. 그래서 도시의 외곽을 나가게 되면요. 더 이상 집이 안 보이고 상업적인 시설도 없고 공장도 안 보이는 지점이 한계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근데 이 한계지는요. 대중교통수단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확장돼서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도시 지역이 있고요. 도시 주변에 가면은 농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모든 농지가 이 도시용 토지로 바뀌는 건 아니고요. 도로나 이게 뻗어나갈 거라고 예상이 되는 주변 지역 있죠. 이 주변에 있는 농지는 언제든지 택지로 바뀔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여기에 위치한 토지는 주변 농경지하고는 지가 수준이 전혀 다른 단절 지가라는 것도 형성할 수 있다. 이렇게 구별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도시 토지 이용 현상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간략하게 정리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시면 350페이지에 부동산 개발이라고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부동산 개발에 대한 거를 우리가 이제 알아보는 경우죠. 그래서 이제 거기 보시면 개발의 개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거기 보시면은 학자가 있죠. 레리 워프드라고 하는 학자는요. 개발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뭐를 제공해 주는 거냐면 이 공간을 제공해 주는 걸 개발이라고 그러죠. 자, 우리가 이제 이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경제 활동이라는 걸 해야 돼요. 그죠? 생산, 소비 이런 활동을 해야 될 때 그 생산 또는 소비 활동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공간을 만들어내는 걸 개발이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 보면은 양가로 2번에 가면요. 이거는 법령에 기초한 거예요.
부동산 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요. 개발이란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토지를 조성하거나 건축물을 건축 이런 행위를 하는 걸 얘기할 때 다만 거기서 알아두실 거는 시공을 담당하는 행위는 제외하는 거예요. 예, 이거는 개발업이 아니라 이건 건설업에서 하는 거니까 시공을 담당하는 행위도 포함이 된다 그러면 당연히 틀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거 기억을 해 주시면 될 것이다. 그리고 또 이제 개발에 대한 거는요. 사회적 수요 있죠. 예, 여기에 대응하기 위한 것도 개발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게 이제 사람이 소득 수준이라든가 주거에 관한 인식이나 여러 가지가 변하게 되면요. 시장에는 새로운 공간을 필요로 하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이번에 왜 코로나19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재택근무가 늘어난 거예요. 자, 그러면 재택근무가 늘어나다 보니까 어떤 공간에 대한 이 필요성이 대두가 되냐면 주거로만 쓰이는 게 아니라 업무도 볼 수 있는 두 가지가 복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주거 공간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그러면 여기에 맞는 거를 공간을 만들어내는 것도 개발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이 개발에 대한 것이요. 좁은 의미로 보면은 이런 애들을 짓기 위한 조성 있죠. 택지를 조성하는 것도 개발에 들어갈 수가 있고요. 좁은 의미에. 여기다가 건물까지 넣어주는 거를 우리가 광해 개발 이렇게도 얘기를 하죠. 여기서 그렇게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옆 페이지에 가시면 부동산 개발의 분류라고 되어 있는데요. 거기 보면은 개발 주체에 따른 분류가 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요. 공공 부분이 하는 것들을 우리가 제1섹터라고 그래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사적 부문에서 하는 것을 제2섹터. 그 다음에 이제 민간 합동회에서 하는 것도 있죠. 예, 이거를 우리가 제3섹터라고 얘기를 해요. 이것도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민간 합동에 의한 개발을 제3섹터인데 제2섹터다 뭐 이렇게 해서 틀리게 한번 나온 적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가면 외관에 따른 분류가 있죠. 예, 거기 보면은 이제 무형적 개발이라는 것은요, 물리적인 변형이 발생하진 않은 거예요. 다만, 개발 제한 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토지를 해제시켜주면은 그것도 이제 공급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으니까, 그러면 유형적인 것이라는 것은요, 토목이라든가 건축 사업을 통해서 형질 변경 등을 꾀해서 뭐 지형이나 지세가 바뀌거나 뭐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것을 유형적인 개발 두 개를 합한 거를 우리가 복합 개발 이렇게도 얘기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시게 되면요. 거기 이제 352쪽에 맨 상단에 그 현장 자원과 상품 자원이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게 현장 자원은 자연 상태로 존재하는 토지고요. 상품 자원은 가공을 거쳐서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토지를 상품 자원으로서의 토지다. 예,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가면 취득 방식에 따른 구별이 있죠. 이 취득 방식에 보면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매수 방식이죠. 매수 방식 또는 수용 방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무슨 방식이냐면 환지 방식이에요. 이 환지 방식은 여러분들이 공법에서 이 도시개발법에서 배우실 거예요. 토지구획 정리사업이라고. 그러니까 요거 둘의 차이점 뭐냐면 얘는 매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금전 보상이 이루어지는 거고요. 얘는 토지를 바꿔주는 개념이에요. 그죠? 예. 그래서 이게 매수를 하는 과정에서는 토지 수용자하고 피수용자 사이에 갈등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어디가 개발될 것이라는 소문이 돌잖아요. 그러면은 그 지역 내의 토지 가격은 쓱 올라간다고요. 그 소문에 따라서. 그죠? 그런데 정부가 이 토지를 만약에 매수하려 할 때는 이 소문은 무시하고 그 전의 가격으로 보상을 해주니까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게 생길 수밖에 없겠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그게 매수 방식이고요. 환지 방식은 도시 주변에 이렇게 좀 어지럽게 소유권 경계 이렇게 돼 있는 지역이 있죠. 여기는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힘드니까 여기를 이렇게 구획 정리해 준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다만 이제 구획 정리해 줄 때 비용에 대한 부담은 원래 토지 소유 초지가 1000평이라고 가정하면요. 여기서 감보율이라고 해서 한 30에서 40% 토지를 떼어내는 거예요. 떼어낸 토지로 채비지라는 걸 조성해서 이거를 매각 등을 해서 자금을 조달하고요. 나중에 구획 정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 토지를 바꿔주는 거예요. 바꿔줄 때 원래 1000평이었는데 떼어냈으니까 한 300평, 700평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보다는 권리가 축소되는 거예요. 얘는 권리가 소멸되는 거고. 그러면 이렇게 권리가 축소된 건 뭐로 보상해 주냐면 땅값 상승으로 보상해 주는 거예요. 정부가 금전 보상해 주는 게 아니라 그 방식이 환지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요게 최근에 여러분 시험에 이게 한 3번 답으로 나왔어요. 환지. 예. 그래서 환지 방식에 대해서는 이게 시행 절차나 이런 거는요, 법령에 관련된 건 아마 여러분들이 도시개발법에서 배우실 거고, 우리는 이제 경제적인 관점에서. 그래서 거기 환지 방식에 보면요, 두 번째 줄에 이렇게 돼 있죠. 간보에 의한 환지 방식이기 때문에 권리 축소용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 그래서 70년대 우리가 이제 그 강남 개발할 때 주 이 방식으로 개발했다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취득 방식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두 가지를 합한 거를 우리가 혼합 방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굳이 구별한다 그러면 얘는 매수하는 거니까 권리가 소멸되는 형이고요. 얘는 토지를 바꿔주는 과정에서 권리가 축소되는 형태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매수가 있고 환지가 있으면 얘를 조금 더 한 번 더 읽어보시는 게 필요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그래서 그 내용까지 정리해 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에는 부동산 개발의 단계, 위험, 그 다음에 타당성 분석 이런 내용 등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